네, 안녕하세요. 오픈시큐어 랩 소속 심승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주제는 바로 iOS 앱 진단 환경 구축에 대한 발표고요. 이번 발표는 최준혁 군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탈옥 환경 구성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 영역 용량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단 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다음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탈옥 환경 구성부터 살펴보면 제가 위키백과에서 iOS 탈옥에 대해서 개념을 찾아본 결과 iOS 탈옥은 iOS 샌드박스 제한을 풀어 타 회사에서 사용하는 서명되지 않은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탈옥을 왜 사용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탈옥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미적인 측면에서 아이폰 UI라든지 폰트, 위젯, 사운드처럼 이런 것들을 사용자 환경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으로서 비인가자 앱을 다운받을 수 있거나 기능 제한을 우회해서 약간 확장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탈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트윅과 CDR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앱과 앱스토어와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앱은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올릴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엄청 엄격해서 아무나 올릴 수 없습니다. 기능 또한 표준 기능이고 또한 유료 앱도 상당히 많죠. 그에 반해서 트윅은 앱스토어와 비슷한 개념인 CD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나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앱에 비해서 확장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고, 그래서 진단 환경에 적합한 환경은 탈옥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옥은 불법일까요? 제가 2010년 미국 기사를 살펴본 결과 미국 정부에서는 탈옥 자체는 합법이라고 규정을 지었고요. 그러니 더 나아가서 유료 앱을 무료 앱으로 크래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분 불법화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탈옥은 화이트해커 관점에서 iOS 진단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탈옥을 진행하려면 탈옥 툴들을 사용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버전에 따라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저는 10버전 때에서 사용하는 탈옥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곤, 할릭스, 더블 할릭스, 메리디언, 그리고 고블린 이런 툴들이 10버전 때 사용되는데요. 이제 iOS 버전과 그리고 비트 수에 맞는 것대로 자신의 기기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시연 기기는 하는 모델은 아이폰 5 32비트 10.3.3 모델을 사용해서 그거에 맞는 할릭스라는 툴을 사용해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탈옥하는 과정을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데스크탑에서 할릭스 홈페이지에서 할릭스 IPA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CDR 임팩터 사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윈도우 버전의 파일을 다운받아 주신 다음에 임팩터를 켜주셔서 아까 받은 할릭스 IPA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아이튠즈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요구를 받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가입을 통해서 이제 기입을 해주시게 돼서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에러가 뜨더라도 오른쪽에 할릭스라는 툴이 아이폰에 정상적으로 깔리게 되면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할릭스를 실행했을 때 아이폰에서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개발자라고 토스트장이 뜨게 되면서 실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기 자체에서 보안적으로 비인가자 앱에 접근하는 것을 보안적으로 막는 기능인데요. 이걸 이제 아이폰에서 설정해서 일반의 기기 관리에 메일에 신뢰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 제일 브레이크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탈옥이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앱스토어와 비슷한 개념인 CDR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깔리게 되고요. 여기 CDR에서 이제 해당하는 소스를 추가를 해주셔서
검색을 통해서 툴, 뭐 앱이라든지 트윅이라든지를 이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탈옥 과정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과정에서 시스템 영역 용량 확보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좀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시스템 용량을 왜 확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탈옥을 한 다음에 바로 진단 툴을 설치해서 진단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중간에 시스템 영역 용량을 확보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조사해보고 실험해본 결과 왼쪽에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인 앱스토어에서 받는 일반 애플리케이션이 같은 경우에는 저기 데이터 영역이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탈옥을 해서 CDR을 통해서 시스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대부분은 시스템 영역에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아이폰 기기별 용량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 기기별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 영역 용량을 나타내는 건데 16기가일 때 68메가밖에 시스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할 기기는 16기가인 기기여서 68메가밖에 진단 툴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용량을 확보를 해야 진단 툴을 안정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용량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저기 빨간색 표시를 하게 된 부분이 시스템 용량 영역 부분인 거고요. 지금 상태가 탈옥하고 초기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97%나 사용된 걸 보실 수 있고요. 툴을 이제 몇 개를 깔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더 이상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다시 용량을 확인해 본 결과 100%라서 더 이상 툴들을 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용량이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애플 파일 시스템에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아이폰 애플 파일 시스템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존재하게 되는데 왼쪽을 보시게 되면 HFS 플러스 파티션이 있고요. 이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iOS 10.3.3 버전까지만 되고요. 그 다음 버전 64비트에서는 애플사에서 직접 만든 애플 파일 시스템을 파티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파티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왼쪽에 보시는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0, 파티션 1로 나뉘어서 파티션이 나뉘어져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파티션에 각 파티션에 할당되어 있는 것 이외의 용량을 쓸 수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른쪽의 애플 파일 시스템은 단일 파티션 내에서 아무리 파티션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공간을 쉐어해서 쓰기 때문에 용량 제어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시연에서 사용할 모델은 아이폰 5 32비트 10.3.3 모델인데요. 이 기기가 바로 왼쪽에 HFS 플러스 파티션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구점이 드는 게 지금 진단 툴을 사용하려면 시스템 용량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애플 파일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용량 제어가 문제가 없어서 오른쪽을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애플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64비트 iOS 10.3 이상의 기기부터는 만약에 진단을 하다가 시스템에 꼬여서 사용 불능 상태, 즉 벽돌 상태가 되면 공장 초기화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탈옥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왼쪽 아이폰 5 32비트에서 HFS 파티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벽돌된 상태에서 다시 초기화를 하더라도 10.3.3으로 최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탈옥이 가능해서 왼쪽 기기가 iOS 진단 기기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역시나 문제는 용량 확보겠죠. 그래서 HFS 플러스 파티션에서 시스템 용량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4가지 정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이클리너라는 툴이었는데 이 툴 같은 경우에는 로그, 캐시 등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해주는 툴입니다. 근데 초기화된 시스템에서 로그 캐시가 없겠죠. 그래서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로 스태싱이라는 툴은 시스템 영역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 영역에 저장될 파일들을 데이터 부분으로 링크를 걸어서 옮겨주게 되는 툴인데, 이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 아쉽게도 10.2.1 버전까지만 호환이 돼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10.3.3 버전이기 때문에 호환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방법으로 랭귀지 팩 삭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원어팩을 삭제하는 경우인데요. 제가 직접 툴을 돌려서 확인해 본 결과 10메가밖에 확보가 되질 않았고 쉘 또한 불안정해서 벽돌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찾은 방법이 HFS 리사이즈라는 툴인데, 이게 파티션 용량을 제어할 수 있는 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GPTF 디스크와 같이 사용해서 용량을 제어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사용 방법은 다음 장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툴들을 사용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왼쪽 세 과정 같은 경우에는 SSH 원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툴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애플 파일 컨택트 2라는 툴을 아이폰에 깔아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폰 박스와 연동을 시켜야 되는 목적에서 쓰는 툴인데, 지금 아이폰 박스와 연동을 해야 되는데 탈옥된 폰과는 기본적으로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플 파일 컨택트 2라는 툴을 깔으셔야 연동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탈옥 안됨이라고 뜨신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SSH 터미널이나 원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없는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애플 파일 컨택트 2라는 툴을 깔게 되시면 지금 제일브레이크이라고 탈옥됐다고 연동이 됐고요. 그리고 원시 파일 시스템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iOS 7.8, 9 버전 때는 AFC2 Add라는 툴을 사용해서 연동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10 버전 때는 호환이 안 돼서 제가 애플 파일 커넥트 2라는 툴을 사용해서 연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롭베어라는 원격 SSH 서비스를 지원하는 툴을 까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iOS 7.8, 9 버전 때까지는 OpenSSH를 사용했으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10 버전 때는 호환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드롭베어라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데스크탑에서 드롭베어를 다운받아 주시고요. 아이폰 박스의 원시 파일 시스템에서 이렇게 모바일에 드롭베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설치할 방법이 없어요. 데비안 패키지를 설치해줄 방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 번째 과정이 파일자 파일 매니저라는 파일 관리자 그 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데비안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제가 설치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SSH 터미널을 깔기 전에 이렇게 오류로 사용하실 수 없고요. 이제 검색을 통해서 파일자 파일 매니저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깔린 것에서 아까 받은 드롭베어.db 데비안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SSH 터미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저희가 쓸 용량 제어 툴을 두 가지를 설치하는 과정인데요. 아이폰에서 검색을 통해서 CDI에서 해당 소스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GPTF 디스크와 HFS 리사이즈 툴을 깔아주시게 되면 모든 준비는 다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실습 절차를 살펴본 다음에 자세한 사용 방법을 알아보시고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before이라고 해서 시스템 영역이 2.6기가와 데이터 영역이 12.2기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스템 영역이 2.6기가, 데이터 영역이 12.2기가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GPTF 디스크로 통해서 이제 이게 아까 HFS 플러스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용량 수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PTF 디스크로 기존 파티션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해주셔서 용량을 늘려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GPTF 디스크로 이렇게 용량을 늘려주신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파티션은 5기가로 늘어났는데 아래 보시면 다시 용량을 확인해 본 결과 동기화가 안 돼서 2.6기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인 HFS 리사이즈라는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주게 되면 왼쪽에 보시면 사이즈 5기가로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GPTF 디스크에서 요구하는 용량의 그 단위가 섹터 단위여서 이걸 계산을 잘 해주셔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HFS 리사이즈에서도 요구하는 용량이 이번엔 메가바이트라서 정확한 계산법을 활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툴들을 설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삭제해 주신 다음에 다시 설치를 용량을 늘려서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쪽 I 옵션을 통해서 기존의 파티션의 고유값들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해서 이제 다시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할 때 그 고유값들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존 파티션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파티션이 수정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f-h를 했을 때 지금 시스템 영역이 2.6기가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GPTF 디스크로 툴을 이용해서 지금 2.6기가와 12.2기가인 걸 보실 수 있는데, I 옵션을 통해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고유값들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장을 했으니까 파티션을 삭제를 해야겠죠. D옵션에서 1번, D옵션 2번 해서 파티션이 지워진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생성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아까 그 계산된 용량을 통해서 이제 저는 5기가로 잡았는데 5기가에 대한 해당하는 용량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5기가가 생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 영역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디폴트 값으로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5기가와 10기가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값들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1번에서 아까 시스템이었죠. 이름이 파일 시스템이. 그리고 C의 2번에 데이터였죠. 파티션 이름이. 그리고 고유값 GUID 값의 시스템에 해당하는 값이 복사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파티션의 GUID 고유의 값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고, 플래그 값 또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2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명하기에는 복잡하고 나중에 발표 이후에 제공될 부분에서 좀 보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 I 1번, I 2번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장을 통해서 W 옵션을 저장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일단 df-h를 했을 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FS 리사이즈라는 툴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바로 df-h를 하면 보셨죠? 지금 4.9기가, 그러니까 2.6기가에서 지금 동기화를 시켜서 5기가에 해당하는 용량을 보실 수 있고, 이거 마찬가지로 데이터 영역도 해볼까요? 한번. 데이트 파일의 용량이 1. 이건 지금 10기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기가와 10기가로 용량 확보를 성공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그 전에 제가 한번 퀴즈를 통해서 발표를 잘 들으셨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진단 기기에 적합한 아이폰의 스펙 기능, 그러니까 어떤 아이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폰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용량 제어 툴 2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어디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네, 그 용량 제어 툴 2가지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이 없군요. 그러면 참 난감하네요. 그러면 일단 네, 당황스러운데요. 다시
네,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용량 제어 툴 이름 두 가지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GPT 애플 디스크. 네, 맞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나중에 진단하실 때 이 두 가지의 툴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으셔서 나중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맞추신 분한테 박수 한 번만.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진단 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하나하나 어떤 진단 툴들이 있는지와 사용법들 그리고 해당 툴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상 그거는 생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툴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표 이후에 자료가 공유될 예정이니까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